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즐겨 들으며 저의 이혼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은 정말 현실에서 저런 일이 다 있단 말이야?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듣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참 별의별 사연이더라고요. 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이혼 사유를 물어오면 성격 차이라고 했었어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을 뿐더러 믿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꼭꼭 숨겨뒀던 이혼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진 부부였어요. 남편에겐 형이 있었는데 시숙 역시 결혼을 한 상태였죠. 형님 되는 사람은 시숙과 10살이나 차이 나는 부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형님은 저보다도 4살이나 어렸고 처음엔 그런 형님에게 형님 소리가 안 나와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입에 붙으니 그 형님 소리도 곧잘 나오고 집안 행사 때 빼곤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 형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유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응? 아니, 들어오는 길에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네. 걸어서 5분 거리 정도에 있는 땡땡 아파트 있잖아. 아, 거기? 그런데 갑자기 이사는 왜? 내년에 기훈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학군 때문에 이사한다나 봐. 아, 그렇구나. 어찌됐든 당신은 좋겠네. 틈만 나면 조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앞으로는 지금보단 자주 볼 수 있겠다. 남편은 기뻐했고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형님네가 이사를 오든 말든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저에게 해가 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 일을 쉬고 있었어요. 직업 특성상 외근도 많을 뿐더러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임신 준비를 하며 일을 병행하기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쉬는 와중 형님의 취업 소식이 들려왔고 무리해서 이사를 했다는 걸 잘 알던 터라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전 따로 연락도 없었고 왕래도 없던 형님이 대뜸 전화가 오니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동서, 집이에요? 네, 형님. 집인데 왜 그러세요? 아, 그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요? 부탁이요? 네, 사실은 우리 기훈이가 유치원에서 다쳤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도 그렇고 애아빠도 그렇고 지금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정말 미안한데 동서가 좀 가주면 안 될까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얼굴을 다쳤다는데 이야기만 들어서는 어떤지 알 수 없어서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럼 기훈이 유치원 어딘지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가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둘러 옷까지만 챙겨 입고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이가 다쳤다고 하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치원에 도착하니 조카의 이마에서 피가 살짝 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가 던진 장난감에 이마가 찍혀버렸고 심한 상처는 아닌 듯하지만 피가 나니 일단 연락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조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보기에도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일단 내과를 데리고 가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가보려고 했죠. 조카의 상처를 꼼꼼히 살펴봐 주신 의사 선생님은 심한 상처는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셨어요. 이 정도로는 굳이 성형외과는 가지 않아도 된다며 아이들의 재생력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조카가 좀 놀란 것 같으니 저녁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들러 유아용 상처 연고를 산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조카는 많이 놀랐는지 자꾸 안아달라고 성화였고 전 7살짜리 남자아이를 안아 재우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겨우 조카를 재우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뒤늦게 형님과 시숙이 아이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셨어요? 기훈이 아까부터 자고 있어요. 병원은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심하지 않다고 연고만 잘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연고는 여기 있어요. 일반 내과만 갔다가 온 거예요? 성형외과는요? 아무리 심하지 않다고 해도 얼굴인데 성형외과를 갔어야죠. 왜 성형외과는 다녀오지 않았냐며 다짜고짜 따지는 형님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럴 땐 고맙다, 미안하다, 오늘 고생이 많았다가 먼저 아닌가요? 제 심정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고서 상황을 전해주었죠. 그게 의사 선생님이 상처가 심하지 않다고 굳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재생력이 생각보다 좋아서 이 정도 상처는 충분히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기훈이도 워낙 칭얼거리기도 하고 집에 와서도 많이 놀랐는지 계속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재우기도 했고요. 이 정도 설명이면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형님은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눈치더라고요. 아니,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개거품을 물고 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몰라. 아무리 그래도 이마가 찍혀서 피까지 났는데 일반 내과가 뭐예요, 일반 내과가. 내가 전화로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재수씨. 이번 일은 저도 재수씨한테 좀 섭섭하네요. 형님에 이어 시숙까지 저에게 따지고 드는데 정말 억울해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러려고 시간 내서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닌데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전 더는 참지 않기로 했고 한마디 쏘아 붙여주었죠. 아니, 기껏 부탁해서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붙이는 거 아니죠. 더는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 주실래요? 뭐요? 동서 진짜 너무하네.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 자식 아니라고 대충 병원이나 데리고 가놓고 내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 혹시라도 우리 아들 이마에 흉이라도 지는 날엔 동서가 다 책임져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흉터가 걱정이면 이러고 있을 시간에 성형외과에 데리고 가면 되지. 왜 엄한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요. 야간 진료하는 데 많다고요. 저의 고함에 두 사람은 조카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고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없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시숙은 형님 편을 든다고 바쁜데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럴 땐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굳이 편 들고 말고 할 게 없던데. 뭐? 혼자서 충분히 잘 싸우는데 내가 왜 나서. 괜히 나까지 나서면 큰 싸움 나지. 이 어이없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남편과 입씨름할 전이마저 상실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길게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 다음부턴 이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나서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단락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도움을 청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형님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지 줄기차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서, 오늘 우리 기훈이 좀 데리고 와주면 안 될까요? 동서,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 기훈이 좀 잠시 봐주면 안 될까? 등등.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부탁에 저는 칼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카 잠시 봐주는 거?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거? 힘든 일 아니에요. 버겁다고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가족끼리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번 사건 이후 여전히 고맙다는 말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저도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죠. 거기에다 배려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더 베풀고 싶지도 않았고요. 계속되는 거부에 한동안 형님은 연락이 없었고 더는 그런 부탁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이없는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은 유난히 남편에게 연락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할 말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집이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여보, 집이야? 아직 집이지? 집이지. 아까부터 왜 계속 집이냐고 물어? 아니, 그냥 오늘 약속 없지? 없다니까. 도대체 몇 번을 물어?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택배 올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집에 꼭 있어줘. 이런 식으로요. 저는 나갈 곳도 없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던 터라 그 전화 역시 받지 않았고 전화가 끊기는가 싶더니 그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의아한 마음에 문자를 확인했고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카 유치원의 선생님이었어요. 집 앞에 하원 차량이 도착했으니 빨리 나와달라는 연락이더군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달라는 말과 함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기엔 조카의 이름이 맞았고 도착했다며 함께 보내온 사진이 저희 집 앞이 확실했기에 불이 나게 집 앞으로 나갔어요. 그곳엔 유치원 버스 앞에 서 있는 조카가 있었고 일단 조카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이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선생님께 물었어요. 저기 선생님, 기훈이가 왜 여기서 내리는 걸까요? 전달 못 받으셨어요? 기훈이 어머님께서 앞으로 기훈이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훈이 삼촌 집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맞긴 한데 전달받은 게 없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순간 딱 한 가지는 알겠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 역시 이 일에 개입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일 뿐만 아니라 온종일 남편이 전화를 해댔으니 틀림없이 남편이 스파의 짓을 했음이 분명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일단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 조카의 간식과 저녁까지 챙겨 먹이며 형님과 시숙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9시가 넘는 시간까지 두 사람은 연락 한 통 없이 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요. 저의 분노는 극에 달해갔고 10시가 다 되어갈 때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오는군요. 비틀거리는 꼴을 보고 있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노발대발하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제 와?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뭐가? 왜? 무슨 일 있어? 몰라서 물어? 기훈이가 왜 우리 집 앞에서 유치원 차를 내려? 그것도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오늘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알아? 그게 형수가 전화와서 우리 집 앞에서 하원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길래 알겠다고 했어. 당신도 집에서 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태연한 얼굴과 말투로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순간에 얼굴을 확 다 긁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황당한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형이랑 형수 3박 4일로 여행 갔다 온다고 하더라. 애 낳고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기훈이 우리가 봐줄 테니까 잘 다녀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그건 부탁도 설득도 아닌 통보였어요. 그 엄청난 일을 통보로 끝내버린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어버렸고 술에 잔뜩 취해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에게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는 짓이었고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던 독박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아라곤 해보지 못한 저에게 7살짜리 남자아이를 돌보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날마다 엄마를 찾으며 힘들어하는 조카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날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전 그야말로 분노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몸은 일할 때보다 힘들었고 스트레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받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도 어른도 힘든 4일이 지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형님과 시숙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조카를 낚아채듯 데리고 가던 형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기운이 살 빠진 것 같아. 얼마나 눈치 주고 못 먹였으면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애가 살이 다 빠졌대? 이렇게 말하곤 대꾸할 틈도 없이 가버리는데 정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 뻔뻔한 뒤통수를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복직하기로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 버렸고 그랬기에 임신 준비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결심이 서자마자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고 운 좋게 그 당시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있어 생각보다 복직은 빠르게 할 수 있었죠. 저는 저번에 남편이 그랬듯이 똑같이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나 복직됐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뭐? 복직?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슨 복직이야. 내가 복직하는데 당신하고 굳이 상의해야 해? 하여튼 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니까 그런 줄 알고 기훈이 케어는 알아서 하라고 전해줘. 정 안 되면 당신이 직접 휴가 내고 돌보든지. 그렇게 전 육아에서 해방됐고 회사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조카 문제가 사라지니 남편과 저 사이에 기분 상하는 일도 없었고 점점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어요. 일은 힘들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으니 집에서 쉴 때보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며 평화가 다시 찾아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복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성질도 급한 형님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동서, 피차 바쁜 사람끼리 말 돌리지 않고 본론만 말할게요. 회사 일 힘들 텐데 괜한 고생하지 말고 다시 그만두고 우리 기훈이 좀 다시 봐줘요. 뭐라고요? 우리 기훈이 좀 다시 봐달라고요. 하원하고 몇 시간 봐주면 돼요. 아, 그냥 봐달라는 건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 줄게요. 완전 거저 아니에요? 고작 몇 시간 보고 30만 원이면. 아, 그러니까 기훈이 하원시키고 형님네 퇴근할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30만 원을 주겠다. 이 말이죠? 저는 너무 황당해 제가 들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다시 물었고 형님은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 30만 원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50만 원. 그 이상은 안 돼요. 우리 기훈이 이제 다 커서 딱히 신경 쓸 일도 없고 그저 하원만 해주고 간식 챙겨주는 게 다예요. 혹시나 우리가 늦어지면 저녁도 좀 챙겨주고요. 어때요? 간단하지 않아요? 진짜 별 미친 소리를 다 듣는구나 싶더라고요. 돈도 던이었지만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라 명령조라 제 기분은 곱절로 더 상해버렸고 이런 문제는 직구가 답이라는 생각에 확실하게 제 뜻을 전했어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받고 애볼 바엔 그냥 회사 다니죠. 제가 지금 월급이 200 정도는 넘는데 이만큼 줄 수 있어요? 월급만큼 준다고 하면 생각은 해볼게요. 아, 상여금, 퇴직금도 물론 챙겨줘야 하는 건 알고 있죠? 저는 형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그런 제 말에 형님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시무가 노발대발하며 나서더군요. 너 진짜 돈독이라도 올랐니? 가족끼리 그냥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받는 돈만큼 내놓으란 말이 나와? 나 같으면 50만 원 받고 기훈이 3-4시간 봐달라고 하면 2팔 벌려 봐줄 거다. 그거 뭐가 힘들다고 그리 야속하게 굴어? 그렇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어머님 같으면 두 팔 벌려 봐준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말고 어머님이 형님네 가서 기훈이 봐주면 되겠네요. 두 팔까지 벌려 환영한다던 시모는 제 말에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라도 튈까 겁이 났는지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고,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자 초조해진 형님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좀 봐줘요. 50만 원 준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애 잠시 맡아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보다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쉬우면 형님이 회사 그만두고 애나 봐요.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애 먼 사람 잡고 떼를 써요? 이렇게 말한 저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남편에게 눈치를 줬고, 저의 눈빛을 읽은 남편이 그제야 급하게 중재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만들 좀 해요. 이러다 진짜 큰 싸움 나겠어. 형수도 상황이 곤란한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부탁은 들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 복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나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다들 돌아가 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은 꽤 단호하게 말하며 시댁 식구들을 내쫓다시피 하며 보내버렸고, 이젠 더는 분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는 조카 이야기를 저에게 꺼낼 리가 없을 테고, 조카 일만 아니라면 형님네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고, 조카 일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의 생신이었고, 늘 그랬듯이 남편과 함께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하는 수 없지. 얼른 가봐.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그렇게 남편은 떠나버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회사 일이 그렇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라고 하는 수밖에요. 사정을 전해들은 엄마는 괜찮다며 별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내심 섭섭해 보여 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이었던 터라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거든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소화되지 않는다며 걷고 싶다고 했고, 전 남편과 함께 갔던 유명한 산책공원이 떠올라 그곳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산책로도 잘 돼 있고 풍경도 좋아서 모시고 간 것이었죠. 한참 그렇게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남편과 형님, 조카가 웃으며 함께 있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제가 발견한 남편을 엄마가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었고,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며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가 먼저 떠나고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더 큰 분노를 느낀 전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이게 급한 일이야? 여기가 회사냐고. 저는 분노로 목소리마저 떨려왔고, 그런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오늘 기훈이가 산책이 꼭 가고 싶다고, 나가서 좀 놀고 싶다고 했다는데 형은 어제 늦게까지 회식해서 아직 자고 있다고 해서. 형수가 혼자 기훈이를 어떻게 감당해. 그래도 남자 한 명이 있어야 사내 녀석을 감당하지. 그래서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기훈이랑 시간 보내게 됐어. 미안해 정말. 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 자든 피곤해서 자든